자, 2월 3일 지코노미 타임즈입니다. 명절 잘 보내셨나요? 자, 집값이 떨어진다는 분위기가 아직도 우세한데요. 그래서 오늘은 10여 년 전에 하락장 당시의 기사들을 보면서 어떤 현상들이 앞으로 일어날지 예상과 대비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거에서 배우는 미래. 자, 모두가 아는 역사적인 그날이죠. 이것 때문만은 아니겠지만 대외적으로는 굉장히 큰 변수였고 지금의 거의 모든 유동성이 여기서부터 시작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모든 일들이 금융위기 이후에 일어난 건 아니지만 어쨌든 금융위기를 전후해서 지난 하락장이 시작이 됐었는데 이 시장의 분위기는 사실 청약시장에서 가장 빠르게 감지할 수 있습니다. 자, 고분양가 석유자의 1순위 대거 이달 23가구만 청약했다고 나와 있는데 이 석유자의가 어디냐면은 지금은 이름을 바꿨어요. 합정역에 있는 메서나폴리스. 자, 3.3제곱미터당 2,800만 원이었으니까 현지 기준으로도 절대 싼 분양가가 아닌데 14년 전에는 엄청나게 비싼 분양가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반포레미안도 미달 사태. 자,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반포레미안 퍼스티지가 맞습니다. 반포주공 2단지 재건축이었죠. 그때 이제 반포자이하고 레미안하고 약간 경쟁하는 상태였는데 반포자이보다는 좀 싸게 나왔어요. 3.3제곱미터당 한 20만 원 정도 분양가를 싸게 책정했는데 레미안은 0.92대1, 반포자이는 2대1로 겨우겨우 마감했었고요. 나중에는 결국 레미안 퍼스티지가 이 한국 집값의 척도가 되는 단지가 됐었는데 시작할 때는 1순위에서 청약도 다 마감하지 못했던 단지로 시작을 했던 거예요. 자, 물론 바로 앞에서 13년 후에 청약을 받은 레미안 원베일리는 161대1이 나왔습니다. 청약 단계에선 이런 일들이 있었고요. 여기서 연결되는 게 이제 분양, 완판과 관련된 문제들이죠. 집이 있는 분들이 새로 아파트 분양은 받아뒀는데 기존에 있던 집이 안 팔려서 새 아파트에 중도금을 낼 수 없는 일들도 벌어졌습니다. 지역을 잘 보세요. 그 중에는 집값이 원래 이만큼일 때 대출을 받아놨었는데 지금 집값이 이렇게 내리는 바람에 이 집을 팔아도 기존의 대출금을 다 막지 못하는 상황들도 생겼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중도금을 못 내니까 결국에는 이런 상황도 만들어지죠. 똑같은 지역에 나오죠. 그리고 이 기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나왔는데 우리가 중도금 이자 후불제 이러면 뭔가 혜택인 것 같잖아요. 근데 결국에 내가 내야 하는 돈입니다. 이자 후불제는. 그리고 요즘 같은 금리 상승기에는 그 부담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거를 우리가 14년 전의 기사에서 돌이켜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문제들이 있었대요. 자, 어쨌든 계약을 이끌어내야 되니까 계약금을 엄청 낮춰놨습니다. 근데 이걸 들고 가던 계약자들이 나중에 파기하고 싶은 거예요. 파기할 때의 위약금은 낮춘 계약금이 아니라 원래 계약금대로 받니 많이 하는 문제로 좀 송사가 벌어지기도 했었나 봐요. 앞으로 정말 하락장이 온다면 청약과 분양에서 이런 갈등이 생기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죠. 그리고 아마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자, 미분양이 발생하면 시행사나 건설사는 그 미분양을 털어내기 위해서 궁여지책으로 가격을 깎아주는 방법도 쓰기는 해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기존의 정상가대로 분양을 받았던 사람들하고 갈등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절대적인 분양가보다는 뭔가 무료 확장을 해준다든지 아니면 옵션을 그냥 공짜로 넣어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혜택을 더 주는 방향으로 같은 값어치에 사실상의 할인을 해주는데 여기 보시면 아파트 계약자도 분양가 깎아준다. 그러니까 미분양분 사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분양을 받아서 중도금 내고 있는 사람들의 중도금을 깎아주거나 잔금을 깎아주거나 이런 현상들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똑같은 지역에서. 그러니까 기존 계약자도 소급 적용하는 형태다라고 기사에서 말을 하고 있죠. 그리고 그게 서울에서도 나왔습니다. 수명산 SK뷰라고 이제 단지가 나와 있죠. 미분양분 같은 경우에는 최대 5.6% 할인. 지금은 할인 분양이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쓰지를 않는데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할인 분양이 비일비재 했습니다. 제가 부동산부 처음 올 때도 어떤 단지는 할인 분양했다. 이런 게 그 동네들마다 약간 쉬쉬하는 것들이 있었어요. 다 아는 얘기지만 미분양은 약간 이런 식으로 뭐 임원, 광고대행사, 분양대행사, 홍보대행사 이런 분들이 떠안는 경우들도 좀 있었죠. 이번 장에서는 인생역전의 찬스가 돼버린 경우들도 있었지만 어쨌든 미분양 떠넘기기가 아름아름 얼마 전까지도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요. 미분양뿐만이 아니라 청약 경쟁률이 1대1도 못 넘길 것 같으니까 온 직원들을 총동원해가지고 일단 청약을 넣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근데 당첨되면 큰일이죠. 신분은 재당첨 제한에 걸릴 수도 있으니까요. 포기하게 되면 그게 이제 죽통이 되는 거죠. 소위 말하는. 그리고 이건 재미있는 기사예요.
자, 미분양이 터졌는데 왜 재분양을 고민을 하냐면은 이거는 전매 제한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분양이 심해지니까 정부에서 부양책으로 전매 제한을 완화하는 대책을 꺼냈는데 이 규제라는 건 보통 입주자 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정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전매 제한은 완화가 됐지만 우리 단지는 그 전매 제한이 완화되기 전에 공고를 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단지는 해당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분양 상태로 계속 남아있는 거죠. 근데 아예 이 분양을 취소하고 대책 발표일 이후로 다시 공고를 내는 재분양을 한다면 전매 제한이 없으니까 투자자들이 유입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사업 주체들 입장에서는. 대신 이렇게 되면 행정적인 절차도 까다롭고 뭔가 손해배상을 해줘야 되는 부분도 있으니까 득실을 저울질한다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부양책이 나오는 과정에서 이런 소급 적용의 문제가 언제 터질지 모릅니다. 어쨌든 부양책이 만약에 나온다면은 그 과정에서 소급 적용을 하니 마니의 문제로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이상한 문제가 터져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올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강남 집주인들도 걱정이 많던 시절입니다. 자, 대출을 갚아야 되는데 전세값이 떨어지니까 갈아타기라도 좀 해볼까? 이렇게 해서 원금 상환하는 기간을 좀 뒤로 가게 해볼까? 라고 했었는데 이 대출 갈아타기도 결국엔 저당권이 바뀌는 거니까 세입자의 동의가 필요한데 세입자가 동의를 안 해줄 것 같고 그래서 한숨을 쉬고 있다. 누가? 강남 집주인들이. 그게 2008년 7월의 일이었고요. 도곡 렉슬에서는 10가구의 한 집꼴로 관리비를 못 냈었다고 합니다. 연체율이 8.2%였다고 해요. 물론 이 전체가 소유자는 아니겠지만 그때만 해도 도곡 렉슬이 재건축된 지 얼마 안 됐을 때거든요. 왜 그런지 생각을 해보면 이렇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펀드 반토막 이사계획 접었어요. 그러니까 부동산뿐만이 아니라 모든 자산시장이 박살냈기 때문에 현금이 없는 거예요. 강남 집주인들도 지금도 주식이 많이 빠지고 있잖아요. 그때는 이제 중국 펀드가 잘 나갔었죠. 그러니까 부동산뿐 아니라 주식도 빌빌대는 시점에는 예상치 못하게 이렇게 총알이 모자라는 현금이 떨어지는 상황이 올 수도 있지 않을까. 그 부분을 잘 대비를 해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사 계획이 있는 분들이라면. 그리고 지금은 공인중개사 숫자가 뭐 역대 최대, 개업중개사도 뭐 가장 많다 그러고 있죠. 근데 2008년 같은 경우에는 10월까지만 해도 5,000곳이 폐업을 했었다고 해요. 그리고 어떤 분은 5개월 동안 한 건도 중개하지 못해서 뭐 야간 대리운전 알바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10곳 중 9곳은 한 달 동안 거래를 못했다고 합니다. 자, 결국에 집값이 떨어져서 시장이 식는다는 거는 단순히 자산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 말고도 관련된 산업이 붕괴할 수도 있는 거예요. 시적으로. 이렇게 거래가 안 되고 그러면은 이사나 도배 장판 이런 것도 마찬가지의 영향을 받을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전세 1년 계약이 늘어나고 혹은 6개월 계약이 생기기도 한다는데 2년 계약을 가져가기에는 그 중간에 혹시 집값이 턴어라운드 하는 시점이 올까봐 최저점에 집을 사기 위해 이렇게 전세 계약을 세팅해 둔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전월세 상한제랑 계약갱신 청구권이 이미 제도적으로 도입이 됐기 때문에 1년짜리 계약은 좀 검토해야 돼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런 이슈는 있었죠. 상한제 같은 경우에는 1년짜리 계약에는 뭐 적용되지 않느니 하는 말들이 있어서 굉장히 설왕설래가 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도 있습니다. 건설사들이 이제 세입자를 구해서 입주를 도와준다는 건데 어차피 분양을 받은 분들은 그 세입자들의 보증금을 가지고 아파트 잔금을 치는 형태이기 때문에 세입자를 구해줘야 다시 그 돈이 건설사에 들어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세입자 모시기 경쟁을 한다는 거고 500만 원어치의 관리비를 지원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보증금이 돌고 돌아서 건설사나 시행사의 잔금이란 형태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이름만 들으면 아는 단지들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일단 전세로 2년 동안 살아보고 계약을 결정하세요. 그러니까 당신이 분양받을지 말지에 대해서는 2년 동안 시간을 주겠다. 2년 동안 일단 전세로 살아봐라. 이런 조건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락장에서는 어떻게든 아파트를 팔기 위해서 온갖 마케팅 수단이 등장을 해요. 사실 내 집 한 채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그런 시점이 가장 좋을 수도 있습니다. 아파트 판촉 행사 같은 거죠. 지금은 판촉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너무 잘 팔리니까. 이렇게 부동산 시장이 냉각이 되면은 부양책은 또 반드시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이 기사는 이제 보금자리 지구를 지정하겠다는 이명박 당시 대통령의 발표였었고요. 이 시점은 전후로 해서 뭐 재건축 규제를 푸니 상한제 없애니 뭐 조특법을 고쳐서 양도세 면제해주고 투기지역 강남 3구 제외하고 해제하고 뭐 이런 일들이 있었죠. 근데 반추해 보면은 이 규제 완화 그리고 부양책이라는 게 한 번에 다 나오진 않습니다. 이렇게
단계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혹시 투자를 고려하시는 분들이라면은 다음 수순은 뭐겠구나라는 거를 과거를 통해서 좀 내다보셔야 할 것 같고, 지금 시점에 이렇게 규제가 완화되는 시점에는 우리가 아까 읽어본 재분양 기사처럼 이 시점을 기준으로 언제까지 소급해서 적용할 것이냐, 이 문제들이 반드시 발생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 부분도 좀 유의해서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내 집 한 채라면 고민이 없겠지만 다들 투자를 꿈꾸고 계실 테니까요. 다음 하락장엔 놓치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실 거 아니에요. 자, 오늘도 부득이 녹화본으로 진행을 하게 됐고요. 다음 주에는 라이브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총총.